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60대 시어머니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족 간의 신뢰와 배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족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고부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사연은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67 환갑을 넘긴 60대 여성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제 얼굴을 보면서 정말 오래 살았구나 싶어요.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면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일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죠. 남편은 공장에서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서 펴지질 않아도 참았어요. 왜냐고요?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으니까요. 전세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드디어 상가주택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상가가 있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등기부등본에 저희 부부의 이름이 올라갔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둘이 서로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남편은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채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은 중학생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울 시간도 없었죠.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생활비는 어떻게 벌어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 저는 다시 악착같이 일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아르바이트, 새벽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상가주택 1층을 임대를 주고 그 임대료와 제가 버는 돈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에게는 아버지 없다고 주눅 들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위안이 되는 것은 아들이 참 착했어요. 공부도 곧잘 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말씨도 부드러운 아가씨였어요. 저는 반가웠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이제 제 역할도 끝나가는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내외는 신혼집을 얻어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치킨집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 상가주택 1층에서 치킨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기존 임차인 계약이 끝나면 아들 내외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2층 주택에는 살림 살면 되니까 편할 거라고요. 아들 내외는 정말 좋아했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형식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하지만 이건 정말 형식적인 거였어요.
그 지역 시세가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공짜로 내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다 내줬습니다. 300만 원이 넘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냈죠.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고생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손주가 태어나고 2년 후 둘째 손주가 또 태어났어요. 손주들은 정말 예뻤어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밥도 해주고 손주들도 봐주고 그랬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내외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동안 저는 아들 내외를 계속 지원해줬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용돈을 줬고 명절 때는 필요한데 쓰라고 100만 원씩 따로 쥐어줬습니다. 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학원비도 제가 냈어요. 한 달에 60만 원이었죠. 작은 손주 유치원비도 제가 냈고요. 관리비도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아들 내외한테 따로 받지 않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까짓 거 받아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 손주들인데.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나름 행복했어요. 가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셔도 손주들 얼굴 보면 다 낫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내외도 나름 저를 잘 챙겼습니다. 명절 때 음식도 해오고 생일 때는 케이크도 사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봄이 한창 무르익던 4월 초순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 좋겠다. 애들도 데리고 가냐? 네, 온 가족이 다 가요. 큰애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여행 다니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일본 여행이라. 저는 평생 해외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혼자 여행 간다는 게 왠지 두려워서 못 갔죠. 주변 친구들이 동남아 여행 간다고 할 때도 저는 그냥 좋겠다. 나도 언젠가는. 하고 말만 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들한테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볼까? 그랬다가 괜히 분위기 깨는 건 아닐까?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데 노인네가 끼어서. 이런저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어요. 이번이 아니면 언제 가보겠나?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아, 저기 있잖아.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잠깐만요. 제가 와이프랑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좋대요. 같이 가요. 어머니도 한 번쯤 해외여행 가보셔야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는구나. 나도 드디어 비행기를 타보는구나. 일본을 가보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설렜어요. 여권을 만들러 구청에 갔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직원이 해외여행 가세요? 하고 물어봤고 저는 네, 처음 가봐요 하고 수줍게 대답했죠. 직원이 좋은 여행 되세요 하고 웃어주는데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행 가방도 새로 샀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알아보니까 중형 캐리어가 좋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20만 원짜리 캐리어도 샀습니다. 남색으로요. 예쁘더라고요.
옷도 새로 장만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만 입고 다니는데 첫 해외여행에서 초라하게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백화점에서 봄 재킷 하나, 블라우스 2벌, 바지 1벌을 샀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뭐 처음 가는 해외여행인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겠다 생각했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일본 가시는데 환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환전? 그게 뭐니? 일본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본 가서 쓰려면 엔화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하면 돼? 어머니 거 포함해서 제가 한 번에 환전할게요. 100만 원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가족 여행 가는데 제 몫은 제가 내야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손주들한테도 뭐 사주고 싶었어요. 일본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다던데 손주들 좋아하는 거 실컷 사주고 싶었죠. 며느리를 만나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넸어요. 며느리는 가방에 잘 챙기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환전해서 챙길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 설렜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비행기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본은 정말 깨끗하다던데 얼마나 깨끗할까? 일본 음식은 어떤 맛일까? 유튜브로 일본 여행 영상을 찾아봤어요. 도쿄타워, 아사쿠사절, 오사카 도톤보리.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나도 저기를 직접 가보는구나. 출발 일주일 전 캐리어에 짐을 미리 넣어봤어요. 옷 세면도구, 상비약. 빠진 건 없나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여권도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야, 나 다음 주에 일본 간다. 뭐? 너 혼자? 아니, 아들 가족이랑 같이. 내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야.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좋겠다, 나도 데려가라 하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됐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내일. 아니, 오늘 오전 10시 비행기니까 7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아들이 말했죠. 새벽 4시쯤 겨우 잠이 들었는데 6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부랴부랴 일어나서 씻고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들뜬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거울을 보니 왠지 제가 평소보다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같이 간다고 했어요. 준비를 마친 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 죄송한데요라는 말투에서 이미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짐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요. 아이들 짐 때문에 차 트렁크가 꽉 찼어요. 어머니 짐까지 싣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는 택시 타고 공항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짐이 많다고? 어른 둘에 아이 둘인데 내 캐리어 하나 더 실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짐이 많다고? 저는 아들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가 택시 타고 갈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기사님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고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공항까지 택시비가 5만 원쯤 나왔어요. 그래도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큰 건물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캐리어를 끌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저는 얼이 빠져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3번 출입구 쪽으로 오세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캐리어를 끌고 3번 출입구 쪽으로 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가는데 캐리어 끄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드디어 아들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 큰 손주가 할머니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반가웠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럼 체크인하러 갑시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며느리가 여권과 서류를 꺼내서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손님 예약이 4명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네. 5명인데요. 분명히 5명으로 예약했는데.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직원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여기 예약 확인서 보시면 성인 2명, 소인 2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가 예약을 따로 하셨나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어머니 예약을 안 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예약을 안 했다고? 그럼 어떡하냐 하고 묻는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항공편은 만석입니다. 다음 항공편은 오후 4시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는 자리가 있네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깜빡했나 봐요. 어머니, 오후 비행기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일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보고 혼자 오후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가라고? 나는 평생 해외여행은커녕 혼자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서 일본까지 가라는 거야? 저는 당황하고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냥 조금 늦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비행기만 타고 오시면 돼요. 괜찮냐고? 미쳤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다. 네? 어머니? 아니라고 했어.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대로 공항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택시에 올라타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기사님이 거울로 저를 힐끗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 며느리가 바빠서 깜빡했다고? 그게 말이 되나? 비행기표를 예약하는데 함께 가는 사람 숫자를 잘못 센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짐이 많아서 차에 못 태운다고 한 것도 그것도 우연이었을까?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처음부터 날 데려갈 생각이 없었던 거야. 여행 경비만 뜯어내려고 했던 거지. 아침에 나선 길과 반대로 돌아와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캐리어를 한쪽에 세워두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큰 손주가 할머니 일본 가면 재미있는 거 많대요. 하고 신나게 말하던 모습. 작은 손주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하고 제 손을 꼭 잡던 모습.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는 저를 공항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 얼마 안 돼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모두 받지 않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실수? 실수라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아들 가족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떠났겠죠. 제가 준 200만 원을 환전한 엔화로 일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그렇게 즐기고 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옷장으로 갔어요. 새로 산 봄 재킷, 블라우스, 바지. 태그도 안 뗀 새 옷들. 70만 원이나 주고 산 옷들. 캐리어를 열었어요. 정성스럽게 챙겨 놓은 짐들. 세면도구, 속옷, 양말, 상비약. 20만 원짜리 캐리어. 여권. 다 헛수고였어요. 다 쓸모없는 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바빠서 깜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았어요. 며느리가 환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어머니 거 포함해서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제가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표 예약은 안 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아침에 온 전화 말이에요. 짐이 많아서 차에 못 태운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렇게 짐이 많았으면 미리 말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하필 출발 당일 아침에 말한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처음부터 데려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같이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거절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죠. 처음 100만 원에 여윳돈 100만 원을 더 넣어서 200만 원을 쥐어줬는데 돈은 돈대로 다 받아놓고 실수인 척하면서 저를 두고 간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설렜는데, 얼마나 기대했는데, 밤잠을 설쳐가며 여행 준비를 했는데,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는데, 그런 저를 공항에서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행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대로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에는 계속 문자가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보낸 문자였어요. 어머니 일본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진짜 실수였어요. 어머니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럼 왜 할머니를 공항에 혼자 남겨두고 갔어? 저는 더 이상 문자를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상가주택을 거의 공짜로 내줬어요. 시세가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 원인데 80만 원만 받았어요.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최소 120만 원씩 손해를 본 거예요. 5년 동안이면 7,200만 원. 거기다 관리비 월 30만 원씩 5년이면 1,800만 원. 손주들 학원비, 유치원비 합쳐서 월 80만 원씩 3년이면 2,880만 원. 명절 용돈, 생일 용돈, 수시로 준 돈까지 합치면
대충 계산해도 1억 5천만 원은 넘게 들어간 것 같았어요. 산후조리원비, 돌잔치 비용 이것저것 더하면 2억은 좋게 들어갔을 거예요. 2억. 저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외곽에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 노후를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다 아들 가족한테 퍼부었어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를 공항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단골 부동산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자 보시는 대로 내일 아침에 연락 주세요. 아침 9시에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제 상가주택에 새 임차인 구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네. 근데 아드님이 지금 거기서. 알아요. 근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거예요. 3개월 후에 나가야 하니까 그때 들어올 임차인을 미리 구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근데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사장님이 먼저 임차인을 구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장님,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아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세대로 받을 거예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아니, 조금 깎아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 정도로 하면 임차인 빨리 구할 수 있죠. 그 정도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동네 그 정도 조건이면 임차인들이 많이 찾거든요. 좋아요. 그럼 빨리 구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좀 시원했어요. 그래, 이게 맞아. 더 이상 호구로 살지 말자.